성인이란 아주 작은 현상을 보고 사태의 조짐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최종 결과를 안다고 하였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책 한 권을 통째로 흡수하는 대저택 서재, 이제 이 서재에서 인문학, 고전문학, 철학 장르까지 망라해 가장 수준 높은 책을 매주 두세 권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특히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철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책,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의 저서죠. 인간이 그리는 무늬와 함께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들어주시되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적용하시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이뤄내는 하루하루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죠. 소크라테스와 한나절을 보낼 수만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다 주겠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 저자는 인류의 긴 역사를 단순화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잡스의 말의 의미를 찾아 나선 오늘의 묵직한 이야기,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세계사를 배웠을 것이다. 세계사에는 시대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한 걸까? 재미있는 일은 무슨 근거로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지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도 모른다는 것이다. 구분한 근거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답변이 너무나 싱겁다. 과연 그럴까? 생물학적으로 같은 사람이지만 생각의 틀을 다르게 가졌다는 점에선 다른 사람들이다. 이 틀은 바로 세계관이다. 역사에서 중세를 벗어나 근대로 진입을 알리는 최초의 신호탄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주장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한 철학자도 이런 말을 던진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이전 사람들에게 인간이 존재하는 근거는 신과 자연에 있었다. 최초의 인간은 자연과 신의 소속물이었으며 인간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란 없었다. 이후 인간이 비로소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자각되기 시작한다. 세계관이 다르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다. 그렇게 중세인과 근대인으로 달라진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인간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간다. 이 갈라짐이 획기적인 것이고 그렇게 시대가 구분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강조하려는 것이 갈라짐 그 자체가 아니다. 갈라지는 곳 앞 뒤에서 각각 하나의 결로 움직이는 인간의 무늬가 중요하다. 쉽게 인간의 동선이라 하자. 미래를 준비한다 해놓고선 이 인간이 움직이는 동선을 가늠하지 않는 건 큰 실수다. 아무튼 데카르트를 기점으로 이성의 출현은 우리를 어떻게 바꿨을까? 중세시대 신과 자연에 귀속되었던 인간은 그 품에서 한 발짝 빠져나와 집단의 구성원으로 이해되는 존재로 바뀐다.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힘을 발휘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개인보다 회사가 중요했고 나보다 우리가 중요한 시대를 거쳤다. 그렇다면 근대에서 현대로 갈라짐은 무엇이 만들었을까? 개인이다.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분화되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중을 두게 된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세계와 관계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혼자 있는 인간의 손에다 쥐어져 버렸다. 이전에 인간은 반드시 여럿이서 힘을 합쳐야만 힘을 발휘했으나 이제는 작아진 컴퓨터 하나로 세계와 맞짱을 뜰 수 있게 된 것이다. 손바닥 안으로 옮겨간 세계는 이동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힘입어 개인을 완벽하게 우위로 올려두었다. 이제 거대 조직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다. 개별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겠는가. 현대를 관통하는 가장 큰 세계관은 욕망이다. 잡스가 어떻게 인간을 전혀 다른 유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잡스는 지금의 인간이 무엇을 욕망하는가, 어떤 방식을 통해 일을 해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더 행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다. 돈을 더 벌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인간의 행복에 대해 생각했다는 뜻이다.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행복,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위대함의 출발이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구성하는 기존의 프레임을 지키고 거기서 더 나아지려 하는 게 보통이다. 이 보통의 행동 양식을 벗어나서 프레임 자체를 관찰하고 프레임 자체를 달리하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유의 패턴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위대함의 출발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잡스가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신화가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면도 분명 있을 것이다. 폐쇄성과 비밀주의로 대표된 문화는 여전히 논란이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그의 기업이 기술과 문명 변화에 따라 인간이 또 다른 인간으로 변모해가며 다른 유형으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주목할 건 잡스의 성공이 아니라 인간이 변화해가는 맥을 이해한 것, 그것을 집요하게 관찰한 태도다. 즉 인간이 움직이는 흐름, 인간의 동선, 인간의 문의를 읽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성공한다. 우리는 이것을 크게 인문, 인류의 문화라 부른다. 어느 사회나 초기 단계에서는 대개 정치학과 법학이 중심 기능을 한다. 사회가 좀 더 발전하면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이 주도적인 기능을 한다. 그 다음 사회가 좀 더 발전하면 철학, 심리학과 같은 인문학이 중심 학문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발전한 나라는 고고학이나 인류학이 주요 학문으로 부상한다. 고고학과 인류학을 발전시킨 나라를 보면 대개 제국을 꿈꿨던 나라다. 제국은 민족적으로 전혀 다른 영역과 구성원에게까지 통치권을 확장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것이 인문학 열풍이다. 철학과 같은 인문학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문명과 인간의 흐름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미래 메시지를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인문학은 개인이나 국가의 진정한 독립과 깊이 관련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독립적으로 사고를 해온 경험이 많이 없다. 주도적인 이데올로기는 중국의 그것이었고 그 다음 일본식 이데올로기, 그 다음 미국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다. 이 현상은 한국 대학의 철학 박사학위 내용이나 형식에 잘 드러난다. 박사학위 논문이 대개 자기의 세계관을 피력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세계관을 분석하고 해석한 것들 뿐이라는 것이다. 자동차를 보자. 우리는 생산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자동차라는 장르를 개척하진 못했다. 즉 우리가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이해 혹은 해석해 더 나은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시도가 대다수다. 그런 한국에서 언제부턴가 상상력과 창의성을 중요한 화두로 지목하고 있다. 이건 바로 인문학적 토양에서만 가능한 작업이다. 왜? 인간의 맥을 짚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작게는 나, 크게는 세계가 움직이는 동선의 방향이 어디로 움직일지 그려보는 능력이다. 망상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방향과 관련 없는 것, 상상은 방향 바로 앞에 점을 찍고 우뚝 서보는 것이다. 아무튼 인문학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건 더 주체적인 발걸음의 증거다. 그런데 이 인문학을 주도하는 그룹은 놀랍게도 정치인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며 교수도 아니다. 기업인, 이들을 편하게 상인이라 부르자. 우리는 상인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직업에는 없는 상인들만의 특징, 바로 자신들이 한 판단이나 결정이 곧바로 자신의 승패를 결정해 버린다는 것이다. 월급쟁이인 내 입장에서 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을 잘 버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렇게 큰 부자가 또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건 더 신기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한 번의 선택이 트리거가 되어 터지고 난다. 매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상인들에게는 보기 힘든 긴장감이 있다. 생과 사의 경계선에 있기에 늘 예민함이 살아있다. 이 예민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갖추어진 고도의 감각, 나는 이걸 더듬이라 부른다. 상인들은 이 더듬이를 가지고 매사 이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대개는 정확히 안다. 논리적 분석을 따지지 않고 바로바로 판단한다. 매우 탁월한 능력이다. 딱 보면 안다. 이 딱은 바로 감각이다. 세상사 모든 일을 딱 보고 알아내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데 이 딱 더듬이는 예민한 감각을 유지할 때만 작동한다. 그리고 그 예민함의 기저에는 인문학, 인간의 문의를 훔쳐보는 노력이 있다. 미국에서 랭킹 50위, 100위 안에 드는 기업 CEO 중 MBA 출신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국의 USA 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1000대 기업 CEO 가운데 경영학 관련 전공자가 3분의 1에 그친다고 한다. 그럼 다른 이들은 뭘 전공했나 들여다보니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앙드레 코스툴라니, 벤저민 그레이엄, 존 템플턴, 마크 파버 등만 보아도 모두 철학 등 인문학에 심취한 사람들이었다. 실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입학생을 상대로 한 세계 최고의 전략 컨설팅 펌 맥킨지의 입사 면접에선 합격자에게 철학을 복수 전공하라는 메시지를 곧바로 전달한다. 이유는 따로 없다. 인문학 출신을 갖다 놓으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 예민한 더듬이는 통찰력이란 단어로 주로 표현된다. 여기 젊은 남자가 있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핑크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무슨 꼴이야? 하며 싫다 나쁘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혹은 신기한데 나도 해볼까? 라며 좋다고 말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을 것이다. 마음에 든다 혹은 마음에 안 든다,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서점으로 가보자.
느림, 게으름, 비움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가진 책들이 많다. 이 중 어떤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책들을 보며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부지런히 살아도 잘 될까 말까인데 게으름이나 피우라니 이 책은 싫다. 혹은 그래, 난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 이제 주위를 둘러보자라며 이런 책들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또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둘 중에 하나인 모습이다. 만약 당신이 좋다 내지 나쁘다 둘 중 한 가지 생각만 들었다면 아직 리더로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생각이 단지 좋다 나쁘다 뿐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리더는 주인이 되어 끌고 가는 사람이다. 나는 좋다 나쁘다로 대답하는 양상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명명한다. 인문학적 통찰은 이런 정치적 판단과 결별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좋다 나쁘다는 판단은 인문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길들여져 있다는 증거다. 정치적 판단은 주입된 가치관을 따라서 세계와 만나거나 혹은 그것을 근거로 세계를 해석한다는 의미인데, 예부터 동양에서 위대한 리더로 모신 성인은 일반인과 다른 특징을 보였다. 바로 조짐을 읽는 능력이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한비자는 성인이란 아주 작은 현상을 보고 사태의 조짐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최종 결과를 안다고 하였다. 조선의 철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표현을 빌리자면 성견지명, 즉 무슨 일이 닥치기 전에 혼자 깨닫는 것, 먼저 아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성인인 것이다. 세계에는 도도한 흐름과 방향이 있다. 문명을 이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것이다. 큰 흐름을 비밀스럽게 보여주는 작은 일이나 현상을 우리는 조짐이라 한다. 이 조짐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하다. 인문학적 통찰은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질문하는 데서 비로소 열린다. 모두가 대답하려고 할 때 외롭게 혼자서 질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인문학의 목적은 인문학적 지식을 갖추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다른 이의 답을 들여다보고 인간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아채 그 결과를 근거와 표현에 담아 잘 남긴 사람들을 우리는 철학자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생각의 결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해 놓은 것을 철학사라 한다. 이 철학은 본디 질문에 기대고 질문은 상상력에 기댄다. 왜 상상력이 부족한가? 라는 물음에 가장 원초적인 답은 질문을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질문을 하지 못하는가? 바로 자기가 없기 때문이다. 왜 자기가 사라졌는가? 자기가 자기를 만날 기회를 박탈당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나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지금부터 보여지는 인간의 문의는 점점 더 자기를 만날 줄 아는 능력에 기울어 갈 것이다. 내가 대학원 면접을 보면 의뢰 이런 상황이 대다수다. 대학원에 와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가요? 육아 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왜 육아 철학을 공부하고 싶죠? 한국의 도덕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육아 철학을 공부해서 이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하고 싶어요. 나는 그럼 대답한다. 한국의 소통 문제나 도덕 질서를 세우는 그런 무거운 사명을 도대체 누가 학생한테 부여했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대체 누가 학생한테 시킨 거죠? 그럼 학생은 당황한다. 의아한 표정으로 따지듯 나를 바라본다. 무슨 일을 하든 일단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야 한다. 자기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없다. 왜? 인간의 문의가 그리로 가고 있으니까. 각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튼실한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건강하다. 다른 면접 상황을 보자.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가요? 도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왜 도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죠? 학생은 끙끙 앓더니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저는 도덕경을 읽을 때 제일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스스로 멋쩍은 대답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진땀 흘리는 학생에게 나는 자신의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을 봤다. 어느 날은 이 학생을 본 교수 한 명이 와 이렇게 말했다. 선배님, 쟤 저렇게 공부하다 죽을지도 몰라요. 어지간히 시켜요. 놀랍게도 난 그 친구에게 공부를 시킨 적이 없다. 좋아하는 일을 통하면 확실히 보편적인 기준이나 합리적 계산 혹은 객관적 표준을 벗어난다. 누구나 숭배하는 이념을 따르지 않는다. 체계를 초월한다.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명이 아닌 고유한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소리다. 가치 표준에 의해 인도되지 않고 자기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비밀스런 힘에 의해서 감각적인 통찰을 믿고 움직이는 힘, 이 힘을 가진 사람이 대인배고 리더이며 다음 세대에 웃음 짓는
사람이다.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개념의 구조물인 이념에 지배되지 않고 피가 통하고 몸이 살아 움직이는 활동성을 위주로 한다. 우리 안에 활동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 힘이 바로 욕망이며 덕이며 개성이며 기질이며 감각이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대행자가 아닌 비로소 사람으로 살아간다. 지금 개인과 욕망이 집단과 이성이란 이데올로기를 부수고 부상하려는 과도기에서 욕망이라는 단어는 많은 오해를 낳고 있다. 욕망, 부정적이고 점잖지 못한 느낌이 들 것이다. 우리가 이성의 신화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성은 히라보인 로고스를 기원으로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라티오가 되고 이 말은 계산, 비례, 비율, 조화 등을 뜻한다. 이성을 의미하는 불어의 레종이나 영어의 리슨이 모두 여기에 기원을 둔다. 그러니까 이성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면 이 세계는 아주 질서 있고 논리적이다. 나에게 있는 개별적 독립성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공통의 성질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그 안에서 개인은 우리가 원하는 이념에 도달하기 버거워지면 바로 열등감이나 불행한 느낌 속으로 빠진다. 불안과 불행 혹은 고갈되어가는 느낌은 바로 우리 속에서 내가 피폐해져서 가는 길이다. 30년 전만 해도 모두가 우리를 외치는 게 편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 그게 바로 인간의 무늬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오직 나에게만 있는 고유한 충동, 힘, 의지, 활동성, 감각 등을 욕망이라고 부르자. 어쩌면 무의식 덩어리일 수도 있다. 거친 황무지이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힘이다. 자기 자신마저도 알아듣기 힘든 상태로 아직 언어도 아닌 야생의 어떤 소리일 뿐이다. 개보다는 늑대에 가깝다. 욕망은 이곳에 있는 나를 저곳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고 그 모호함마저 욕망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 이야기에 벙찐다면 아래와 같은 질문에 체크해보자. 지금까지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해야 하는 일들을 착실하게 하면서 살아왔는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바람직함, 해야함, 좋은 일처럼 선명하고 뚜렷한 기준에 맞게 살았다면 당신은 단일한 기준으로 관리되었고 통제되었다. 좋은 일이 아니고 좋아하는 일이다. 자기가 바라는 내적 충동, 즉 욕망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지 정리가 매끄럽게 잘된 땅에서 누구나 심으려고 하는 작물을 심고 남들보다 더 잘되기만을 바라는 경쟁적인 요행을 갖지 말고 차라리 측량도 안 된 황량한 들판에 서서 세계와 자신의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고민하는 자가 되어라. 편안한 어느 한편을 선택하기보다 경계에 서서 불안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정형화된 성공의 공식을 버리고 내 더듬이가 예민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뚝 서라. 자기를 대면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한 가지를 제시하고 마치겠다. 글을 써라. 글쓰기 가운데 연애편지가 제일 어렵다. 왜? 의욕이 넘쳐서 그렇다고 본다. 바라는 게 넘쳐서. 할 말 이전에 감정이 극도로 부풀어져 폭발 직전이다. 그래서 기막히게 잘 쓴 연애편지는 대개 대필된 것이다. 대신 쓰면 평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글자는 영혼이 세상에 직접 강림하기 어려워 머릿속에서 몇 번 폭파한 후 팔뚝을 거쳐 팔목을 타고 흐르다가 종이 위에 떨어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고된 것이다. 글쓰기를 영혼의 세속화라 하겠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다. 몸속에만 머물기 버거운 영혼이 밖으로 뛰쳐나온 것, 그것이 바로 글쓰기다. 글을 쓰는 것이 힘들면 베끼는 연습이라도 해야 한다. 자신과의 약속이라도 써야 한다. 자신과의 약속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 글로 쓰면 약속은 더욱 선명해진다. 인간은 오로지 글을 쓸 때 자기를 만난다. 글쓰기를 통해 자기와 대면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서늘한 기운을 진 채 새벽 손님처럼 다가오는 삶의 문제를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 문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곧 상상하는 일이고 그 문제를 붙잡고 나누었던 상상을 구체적으로 시도하는 걸 우리는 창의성이라 한다. 자기가 주인으로 등장하는 순간이다. 이 사람은 반드시 예민해진다. 그는 봄이 왔다고 말하는 대신 직접 새싹을 보게 된다. 예민함이 유지되는 사람은 이성적 대답은커녕 욕망에 기초한 질문만 해댈 것이다. 남들이 듣고는 괴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세상의 도도한 흐름을 보려 한다. 그는 집중하고 유연할 것이다. 그도 잡스와 마찬가지로 철학자와 한 끼 식사에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다. 더 많은 돈이 생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철학, 즉 인간이 움직이는 흐름을 삶의 작동과 관련시켜 볼 수 있는 사람과 구체적인 삶의 현상과 분리된 어떤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사람 사이에는 비로소 수준 차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걸 듣는 당신만큼은 반드시 전자이길 간곡히 바란다.
오늘 하루 저자의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여러분 생존에 연결시켜 볼 줄 아는 시선으로 한 뼘 올라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고통의 바다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삶을 포함한 세계 전체를 8가지의 고통, 즉 8고로 총괄하죠.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해탈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이 해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업을 쌓기 때문이고요. 한 줄도 걸을 문장이 없는 대저택 소재,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 사실 저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요. 세상의 애매모호함과 나의 불안함을 잘 견디지 못하는 일련의 상태를 알아듣기 쉽게 고통이라고 일단 칭한다면 도대체 이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최진석 교수의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함께 들었으면 하는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단정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다. 모차르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피터 월리가 쓴 철학 가계에는 다음과 같은 모차르트의 말이 나와 있다. 음악은 음표 안에 있지 않고 음표와 음표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발상인가? 음표가 음악을 담고 있다는 시각과 음표들의 차이로 음악이 존재한다는 시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실체론과 관계론, 세계를 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다음 두 가지로 거칠게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이 세계를 무엇 혹은 어떤 것으로 보는 실체론이다. 이는 쉽게 말하면 어떤 걸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이 세계가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는 시각이다. 즉 이것은 다른 여러 것들과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관계론인 것이다. 인연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수업 중 한 학생이 생수를 한 병 건네줬다. 만져보니 선선한 정도이다. 그런데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이 와서 그 병을 만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분명 대단히 차갑다고 느낄 수 있다. 생수병에 차가운 성질이나 선선한 성질이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표현은 오로지 누군가 생수병을 들었을 때 가령 나와 생수병의 관계에서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맞물려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 것이다. 생수병을 건넨 타이밍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왜 하필 수업 중에 물을 건네냐고 생각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절묘한 시간에 교수를 돕기 위해 건넸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필 이 시간에 라고 생각했다면 그 행위 자체의 불편함이 특정한 성질로 들어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런 행위를 불편하게 여기게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불편함도 절묘함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러나도록 하는 관계성만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더 보자. 지인의 자녀 중 딸기를 못 먹는 아이가 있다. 딸기 표면의 씨가 모조리 눈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이의 눈에 비친 딸기가 수백 개의 눈이 달려있는 모양새라니 얼마나 징그럽겠는가. 허나 다른 사람의 눈엔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아이와 딸기 사이에 존재하는 인연의 조건이 작동해 딸기가 눈으로 보이는 특정 현상이 나타난 것일 뿐이다. 당신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가? 오늘 우리가 다룰 철학의 내용은 모든 것이 관계 안에 있고 그러니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단정짓는 실체론의 시각에서 벗어나는데 1차 의의를 둔다. 실체론은 대체로 소유적 태도와 상을 짓는 태도로 세상에 나타난다. 자, 지금부터 당신이 한 버스를 타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버스를 타려고 막 뛰어가는데 버스가 가버린다. 원망스럽다. 조금 더 빨리 나올 걸 하면서 마음은 후회스럽고 불편하다. 고통이 생긴 것이다. 여기서 떠난 버스가 자신이 탈 버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상을 짓는 행위다. 내가 탈 버스라고 내 마음속에서 정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소유적 태도이자 상을 짓는 태도인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불교의 소유 개념을 오해한다. 무소유란 개념을 두고 사람들은 줄곧 가진 게 많은 삶을 버려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무소유라는 말이 재산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어떤 형상을 지어서 그것을 단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개념이 바로 무소유다. 요약하자면 사실을 자기가 고정한 틀에 가두는 게 바로 소유다. 이 소유는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 왜? 모든 것을 단정해 버리려는 소유적 시선과 내가 발 딛고 선 이 실상은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상이란 말을 잘 기억해 두자. 잘 맞지 않는데도 자신의 뜻을 고집하여 관철시키려는 것이 결국 집착이다. 무언가를 애정하고 관심을 둬 시선을 고정하는 행위가 집착이 아니다. 고집하여 관철시켜 종국의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 집착이다. 이 집착으로 업이 쌓인다. 인간이 업을 쌓는 이유는 그림자처럼 느슨하게 존재하는 것들, 일시적인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고정된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즉 업을 쌓는다는 건 이 세계의 진실한 상태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정되지 않은 상태, 세계는 애매모호하고 불안하다는 그 실상을 아는 경지를 깨달음이라 하고, 이를 불교 용어로 각이라 한다. 다시 말해 이 세계가 그림자처럼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실상을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노자의 사상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안다는 것은 결국 모른다는 것. 노자 사상의 기본 구도는 이 세계가 두 대립면의 꼬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유무상생, 있고 없음은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란 뜻이다. 이 세계는 마치 직물이 짜여 있듯이 교직되어 있다. 그러니 이 세계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있거나 온전하게 없는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있음과 없음이 짜여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오로지 관계로 파악된다. 노자는 이 유무상생을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로 파악하고 거기에 글자를 붙여 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도는 현이나 새끼줄을 가지고 묘사하는데, 현은 대립면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상호 뒤섞여 있고 새끼줄은 대립면의 두 가닥이 꼬여 있는 모습이다. 그리하여 이 유무상생, 도를 일로 표현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에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러므로 이 일은 젓가락이 아닌 새끼줄처럼 생겼다. 이 하나, 즉 일을 네 글자로 풀어 말하면 유무상생인데, 옛날부터 대립면의 긴장 위에 서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다. 하늘이 맑은 이유는 하늘이 일을 근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유무상생의 구조 위에 있고 대립면의 긴장 위에 서 있기 때문, 즉 도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된다. 땅이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인 이유도 이를 근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도를 근거로 한다. 신은 하나를 얻어서 영험하고, 계곡은 하나를 얻어서 채워지며,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갈고, 통치자는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올바르게 한다. 신이 영험하고 계곡이 채워지고 만물이 생명을 유지하며 잘 사는 이유 역시 이 하나, 이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대립면의 공전을 감당한다는 뜻이다. 노자는 자연계의 존재나 운행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를 운용하는 정치 영역까지 모두 대립면의 꼬임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잘 유지된다고 보았다. 그럼 그 반대는 무엇일까? 여기서 정말로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 나온다. 하늘이 끝없이 청명하려고만 하면 장차 무너져 내릴 것이고, 땅이 끊임없이 안정을 유지하려고만 하면 장차 쪼개질 것이며, 신이 끊없이 영험하려고만 하면 장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계곡이 끊임없이 채우려고만 들면 장차 말라버릴 것이며, 만물이 끊임없이 살려고만 하면 장차 소멸하게 될 것이고, 통치자가 끊임없이 고귀하고 높게만 행세하려 들면 장차 실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일 이 세계의 대립면 사이에서 오는 불안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느 한쪽을 단정하고 선택하여 그쪽으로만 치달으려고 하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늘이 청명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유무상생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인데, 만일 청명함이 좋다고 계속 청명한 상태로만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면 하늘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청명한 하늘은 오로지 비바람치는 하늘과의 공존 속에서만 청명함을 유지할 수 있다. 땅이 튼튼하게 버텨주는 것도 물렁물렁한 상태와 공존하기에 가능하다. 그렇다고 이것을 두고 아니 그럼 성공이든 행복이든 한쪽을 향해 달려가지 말라고? 라는 식으로 1차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 발을 딛고 선 이 세계가 대립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여기서 오는 긴장은 당연한 것이며, 그러기에 이런 순간도 있고 저런 순간도 온다는 것을, 그 사이를 기꺼이 헤쳐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수학은 끝이다. 대립면의 긴장이란 걸 품고 상황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귀함은 비천함을 뿌리로 하고 높음은 낮음을 기초로 한다.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의 통치자는 스스로를 고인, 즉 부모가 없는 사람, 짐, 그러니까 조그맣게 갈라진 틈 혹은 그림자와 같이 사소한 사람으로 칭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리는 칭호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자신이 낮은 것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끊임없이 자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하여 이 사람의 높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몇 가지 명예를 지키려 하다가 명예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옥처럼 고귀해지려고 하지 말고 돌처럼 소박해져라. 여기서 노자가 돌처럼 소박하라고 이른 것이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돌처럼 사소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다. 빛나되 눈을 부시게 하지는 않고
빛나되 그 빛이 다른 하찮은 먼지들과 조화를 이뤄 같이 한다. 외부의 것들을 제압할 정도로 빛난다 함은 하나의 방향으로 무언가 드러나는 것인데, 대립면의 긴장을 품은 사람은 다른 이의 눈을 멀게 하는 하나의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의 모습은 돌처럼 소박하다. 대립면의 긴장을 품는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보통 사랑이라 함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는 상태일 것이다. 사실 사랑은 이별을 포함한다. 이별과 사랑이 한 세트인 것이다. 대부분 사랑은 사랑하지 않아서 깨지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깨지기도 한다.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씩 해야 하고 바로 답을 해야 하고 서로 다 알아야 해서 캐묻다가 금이 간다. 한쪽으로 치우쳐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동작이든 대립면의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깨지고 만다. 그러므로 도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의 질을 부정한다. 대신에 명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즉, 세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식 능력은 지의 방법이 아닌 명의 방법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명은 해와 달이 합쳐진 모양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해를 해로만 또는 달을 달로만 아는 것은 지라고 한다.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 해와 달을 상호 연관 속에서 인식하는 것을 명이라고 하는데, 고대 한자 사전에서는 이 지를 구멍이 있는 사람이라 풀이한다. 즉, 구멍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일반적인 지식보다 좀 더 높은 지식이 있을지언정 자기가 철저하게 믿는 작은 대롱 구멍으로만 세상을 보면 지, 해와 달을 동시에 포착해 관계를 이루는 한 번의 사건으로 보아 대립을 이해하고 그 사이의 긴장을 느끼는 능력, 이게 바로 명이다. 이것이 바로 노자의 통찰이다.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로울 뿐이지만 자신을 아는 자라야 명철하다. 타인을 안다 할 때는 대개 현재 우리말로 고정관념이라 말하는 특정 개념이 작동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분리된 상태로 세상을 보려는, 자신의 고집된 구멍으로 세상을 구분하고 분리하려는 인식을 피할 수 없다. 자기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어떨까? 자기는 구체적인 느낌이 있는 존재다. 개념이 아닌 내적인 상태가 개입된다. 내 마음이 이런 것도 같은데 저런 것도 같다. 유무상생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알미 자기에게서 시작되는 것, 자기에 대한 알은 항상 실제적인 알미다. 주와 객관의 분열이 통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이다. 세계가 대립면의 긴장으로 되어 있다면 인간도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 대립면의 긴장으로 되어 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내 인생과 이 세계와 내가 발딛고선 실상과 순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라고 노자는 말한다. 도덕경에는 봄날 얼음이 풀리듯이 하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 광경을 본 적 있는가? 얼음이 풀리는 그 경계 지점은 물이라고도 할 수 없고 얼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모호한 상태이다. 당신이 사는 세계가, 당신이 인생이 그렇다. 그 자체가 실상이다. 분명함은 구분 이후의 명료한 상태이다. 그런데 세계는 경계가 계속 중첩되는 모호한 상황의 연속이다. 그러니 이 모호함, 거기서 오는 내 안의 불안함은 오히려 품어버려야 할 것들이다. 분명한 구분 없이 대립면들의 관계로 되어 있는 세계의 실상과 그 실상을 내면화한 정신적 경지는 언제나 가물가물하거나 어둑어둑하다. 그래서 어쩌면 당신은 인생을 두고 막막할 수도 있고 설렐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다. 당신의 마음은 봄날 얼음이 풀리듯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걸 인정하라. 그러므로 내공은 대립면의 긴장을 품고 있을 때 나온다.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할 때 반대편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사람은 진중해진다. 자기가 진실이라 믿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내공을 발휘해 긴장을 유지할 때 오히려 폭발력이 터져 나온다. 지금 당신 앞에 의자가 서너 개 놓여 있다고 하자. 이것이 언제까지고 의자일 수 있을까? 이 판자와 못을 분리해버리면 그것을 의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의자는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로 잠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잠시 있는 것이라 하고 가유라 칭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떠하다고 부르는 특정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당신을 어렵게 한다면, 마음이 힘들다면 그저 잠시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신이 여기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삶이 자기 표현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 배움이라는 수단을 끊임없이 들여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 표현이 안 되는 공부는 끊어버려라. 배움이 습관이 되면 평생을 배우기만 하고 세월을 다 보내버린다. 다른 사람의 생각만 배우다가 생이 끝나기도 한다. 배움은 오로지 수단이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언제나 자기를 표현하려는 용트림을 하기 위해, 대립면의 긴장을 받아들이기 위해, 특정 이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부만큼은 놓지 마라. 이 기본적인 자세를 노자는 자율이라 칭했다. 스스로 자기의 방종을 억제함을 의미한다. 대립면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특정 상태에 가둬놓고 그 상황에 애만 태우거나 취해 있거나 하면 방종을 피할 수 없다. 대립면의 긴장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특정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때 드러난 자율적 주체는 무엇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긴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태어날 때 짐승으로 태어났듯 죽을 때도 짐승의 눈빛으로 죽으리라. 야수의 눈빛을 한순간도 잃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정신적 자유를 회복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품고 언제나 그 불안한 경계에 있음이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기를, 그렇게 고통을 놓아주기를 바란다. 운명은 당신에게 도전을 던진다. 멈출 것인가? 헤쳐나갈 것인가? 흐름에 몸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바꿀 것인가?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2024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계획대로 마음 먹었던 대로 잘 만들어 온 구독자님들도 계실 거고요.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또 동시에 연말 연초가 되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도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올해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올해는 뭘 조심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운명이 더 큰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의지가 더 큰 힘이 있을까요? 또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역사평론가이자 고전 연구가인 한정준님의 그 어떤 인생도 실패는 아니라고 장자가 말했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장자의 시선, 장자의 철학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과 사,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것, 그리고 가난하고 처남은 운명에 달린 것인가, 아니면 능력과 의지에 달린 것인가? 인간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논쟁을 불러일으켜왔다. 운명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섭리라고 주장한다. 반면 의지와 노력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간다고 반박한다. 이 두 관점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늘 팽팽히 맞서왔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과연 운명인지 아니면 의지인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막 갑작스럽게 잘 풀리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을 때면 운명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건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 반대로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성취로 이어질 때는 내 스스로의 힘을 믿고 싶어진다. 운명과 의지,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끝없이 질문하게 된다. 과연 삶을 이끄는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운명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 이걸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운명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해석할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예측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흔히 운명학, 사주명리학, 점성술, 타로점과 같은 것들에 의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은 운명을 바라보며 그것이 결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으며 확정적이고 필연적이며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의지와 능력의 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운명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며 스스로 만들어가고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의 관점에서 운명이란 결정되어 있지 않고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운명은 불확정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고 믿는다. 이 오래된 논쟁의 저울추를 따져보면 근대 사회 이전에는 운명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고 의지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근대 사회 이전에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삶을 통제하거나 운명을 바꾸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특히 신분과 계급이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개인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신분과 계급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인의 의지와 능력이 개입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왕족은 왕족의 운명을, 귀족은 귀족의 운명을, 양반은 양반의 운명을, 노예와 노비는 각각 그들의 운명에 맞게 태어난다고 여겨졌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운명이 개인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라 믿었다. 설령 운명이 변한다 하더라도 왕족과 귀족은 자신의 신분 내에서의 변화에 그치고 노예와 노비 역시 그들의 한정된 영역 안에서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다. 신분과 계급에 의해 부여된 운명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다. 운명의 힘은 인간이 스스로 맞서 싸울 의지와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더욱 강력해진다. 이때 운명은 인간의 삶을 전적으로 통제하거나 지배하며 그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인간이 운명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역량을 발휘시키는 순간 운명은 더 이상 인간의 삶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인간은 운명의 힘을 통제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운명과 의지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 작동하는 이 두 힘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려면 4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째, 운명의 본성은 무엇인가? 둘째, 운명을 구성하는 힘의 실체는 무엇인가? 셋째, 운명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넷째, 운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의지의 힘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인간이 운명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운명과 의지의 관계를 깊이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보다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설계할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춘추 전국시대 정나라에는 계함이라는 무당이 있었다. 그는 사랑의 화복, 생사, 흥망성쇠를 정확히 예측했으며 그 날짜까지 마치 귀신처럼 정확히 맞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예지력은 너무나 뛰어나 정나라 사람들은 그를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여 멀리 피해 다닐 정도였다. 어느 날 호자의 제자인 열자가 계함을 만나게 되었다. 이때 계함이 보여준 사람의 앞날을 꿰뚫어 보는 이 능력에 완전히 매료된 열자는 곧바로 스승 호자를 찾아가 말했다. 예전에는 선생님의 가르침만이 최고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분을 만났습니다. 가만히 제자의 말을 듣고 있던 호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가르침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껍데기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성급히 인정을 얻으려 했다. 그래서 무당 계함이 너의 관상을 쉽게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좋다. 계함을 한번 데려와 나의 관상을 보게 해보거라. 다음날 열자는 계함을 데리고 스승 호자를 찾아갔다. 호자의 관상을 본 후 계함은 밖으로 나와 열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스승은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마치 물에 젖은 잿더미 같은 괴이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죽는다는 말을 들은 열자는 너무 놀라 울면서 호자에게 계함의 예언을 전했다. 그런데 호자는 마치 그 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대답했다. 조금 전 나는 계함에게 멍한 상태로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었다. 그는 나의 생기가 막혀버린 모습을 보고 곧 죽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호자는 이렇게 말하며 제자에게 다음날 다시 계함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다음날 열자는 계함을 데리고 다시 스승을 찾아갔다. 계함은 호자의 관상을 살펴본 후 밖으로 나와 열자에게 말했다. 다행히도 당신의 스승은 나를 만난 덕분에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어제는 그의 생기가 막혀있는 관상을 보고 곧 죽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오늘은 생기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열자는 기쁜 마음에 즉시 그 말을 스승에게 전했다. 그러자 호자는 이렇게 말했다. 조금 전 나는 계함에게 마치 생기가 발 뒤꿈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에 나의 생기가 회복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말을 마친 뒤 호자는 제자에게 다음 날도 계암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호자를 만나 관상을 본 무당 계암은 밖으로 나와 무척 당황한 표정으로 열자에게 말했다. 오늘은 이상하게 당신 스승의 관상이 일정하지 않아서 도저히 관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관상이 일정하게 보이면 그때 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전하자 호자는 이번에도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히 말했다. 조금 전 나는 계암에게 더없이 허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내 모습에서 음과 양의 기운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은 상태를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관상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음 날 계암은 자신이 먼저 다시 호자를 찾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호자의 관상을 본 계암이 마치 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호자는 제자에게 쫓아가서 계암을 잡아오라고 외쳤지만 어찌나 빨리 달아나는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빈손으로 돌아온 제자에게 호자는 계암이 도망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조금 전 나는 계암에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욕망도 없으며 어떤 의도도 품지 않은 상태로 그를 마주했다. 그때 계암은 나의 관상을 보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는 마치 거대한 파도 같은 무엇이 자신을 덮쳐 무너뜨리려 한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도망친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운명의 두 가지 본질이 담겨 있다. 하나는 변화 가능성, 다른 하나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호자가 4번에 걸쳐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명의 본성을 상징한다. 반면 호자의 관상이 변할 때마다 자신의 예측을 수정하고 결국 혼란에 빠져 도망친 계암의 모습은 운명이 예측할 수 없는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운명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정말 그렇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며 환경, 선택,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삶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호자가 보여준 담담함과 자기 통제력은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속에서 자신의 선택과 태도로 조화를 이루며 삶을 주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제 다시 묻겠다. 운명이란 무엇인가? 운명은 거대한 강물처럼 흐른다. 그러나 그 뒤에 떠있는 배가 어디로 향할지는 결국 내가 정한다. 운명은 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선택과 의지로 만들어가는 무대다. 운명은 당신에게 도전을 던진다. 멈출 것인가? 헤쳐나갈 것인가? 흐름에 몸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바꿀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강물의 흐름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노를 저으며 나아가는 것이다. 변화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이 운명의 본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의 다른 이름이기에 그러하다. 잊지 말아라. 운명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다. 운명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리는 선택의 결과다. 삶의 희망, 삶의 절망, 애초에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희망과 절망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희망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실현될 수도 있지만 좌절할 가능성 또한 늘 존재한다. 희망이란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운명도 다르지 않다. 만들어가는 운명만이 존재할 뿐이다. 길은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만들어진다. 사물의 명칭은 사람이 그렇게 부르기에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물은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며 어떤 사물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운명은 때로는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당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다. 운명은 희극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있다. 행복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불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운명이란 변화의 세계, 가능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의 희극은 한순간 비극으로 변하기도 하고 비극은 다시 희극으로 뒤바뀔 수도 있다. 행복은 언제든지 불행으로 바뀔 수 있고 불행은 다시 행복으로 변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만약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시간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운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금 여기 혹은 미래의 시간에 속하게 된다. 운명은 당신이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 변하고 다시 구성된다. 운명이란 고정된 길이 아니라 당신이 매 순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의 운명, 삶 자체는 희미하고 흐릿하며 때로는 어둡고 캄캄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운명은 뚜렷하거나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고 모호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모호성, 바로 그것이 운명의 본질이다. 나는 이 운명의 본성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사람으로 태어나 평생토록 악착같이 수고하면서도 성공은 기약할 수 없고 고달프게 지쳐 곤죽이 되더라도 돌아가 쉴 곳조차 알지 못하니 애달프지 아니한가. 어떤 이들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의 육신이 죽어 변하면 그 마음 또한 육신과 함께 변하니 이는 더욱 애달프지 아니한가. 사람의 삶이란 본래 이처럼 어두운 것인가. 아니면 나만 홀로 어둡고 다른 사람들은 어둡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인간의 운명과 세계의 본성은 희미하고 모호하고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죽음과 삶, 보존과 패망, 빈궁과 영달, 가난함과 부유함, 현명함과 어리석음, 치욕과 명예,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등은 모두 사물의 변화이며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 이것들은 밤낮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만 그 시작과 끝은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한정된 지적 능력으로 도저히 알 수 없고 또 알아낼 수 없는 이 운명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운명의 본질은 끊임없이 그리고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운명의 변화를 억지로 알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애쓸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오직 변화한다. 그 이치에 맞게 삶을 살아가면 된다. 변화의 이치에 순응한다는 것은 변화가 올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운명의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다. 끝없이 변하는 운명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운명을 대하는 인간의 올바른 태도다. 운명은 막으려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춤추며 조화를 이루어야 할 끊임없는 흐름인 것이다. 나는 젊음도 좋게 생각하고 늙음도 좋게 생각한다. 시작도 좋게 여기고 마지막도 좋게 여긴다. 삶도 좋게 받아들이고 죽음도 좋게 받아들인다. 나는 이렇게 나의 운명을 긍정하며 무한히 사랑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부유함과 공궁함에 상관없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운명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운명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운명의 세계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궁무진한 삶의 자원이며 끝없이 펼쳐진 대지와 같다. 당신이 설령 가혹하고 잔인한 운명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저 아직 당신 운명의 또 다른 자원과 대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운명의 자원과 대지를 찾아 나서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만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당신은 다시 도약할 수 있다. 삶을 좋게 여긴다면 죽음 또한 좋게 받아들여야 한다. 젊음을 긍정한다면 늙음 역시 긍정해야 하며 성공을 기뻐한다면 실패의 과정 또한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 삶과 죽음은 모두 운명이다. 그것이 밤과 낮이 교대하듯 일정하게 변화하는 것은 자연의 필연이다. 그러므로 내 삶을 좋게 여긴다면 내 죽음 또한 좋게 여겨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낯설고 가혹하고 잔인한 삶의 문제들에 직면하더라도 자기 운명에 대한 긍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부유할 때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고난에 맞닥뜨리고 배신을 경험하며 곤궁해질 때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운명을 긍정하는 태도와 의지가 필요한 순간은 바로 이때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런 생각과 태도야말로 우리가 운명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있는가?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다. 송나라에 한 모자 상인이 있었다. 그는 먼 나라로 가서 모자를 팔아 큰 돈을 벌겠다는 꿈을 품고 길을 떠났다. 저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나라니까 모자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 분명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고향에서 몇천 리 떨어진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 한 개의 모자도 팔지 못하고 폭삭망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 문신을 새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모자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 당신이 욕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지 않는 것은 당신 역시 욕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당신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당신이 무언가를 욕망한다고 했을 때 그 욕망은 사실 타자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나의 욕망을 의미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욕망을 나는 성심, 즉 구성된 마음 혹은 만들어진 마음이라고 부른다. 다시 송나라 모자 장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송나라는 고대 중국 문명의 중심지인 황하 유역의 중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때문에 복장에 관한 예법과 예절이 매우 발달해 있었다. 그래서 송나라 사람들은 착용하는 의복과 모자를 통해 그 사람의 신분, 계급 또는 사회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해 송나라 사람의 의복과 모자에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송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복과 모자를 통해 높은 신분과 계급, 사회적 지위 상승의 욕망을 꿈꾸고 상상했을 것이다. 송나라에서 태어나 그 나라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욕망하면서 자라온 송나라 모자 상인의 성심, 만들어진 욕망은 자연스럽게 모자의 욕망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성심, 즉 만들어진 욕망은 송나라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다. 모자 상인이 찾아갔던 그 나라는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양쯔강 이남의 변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의복과 모자가 아니라 몸에 새긴 문신을 통해 각자의 신분과 계급, 사회적 지위를 드러냈다. 따라서 그들에게 모자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송나라 사람들의 성심이 모자의 욕망이었다면 그 나라 사람들의 성심은 문신의 욕망이었던 것이다. 송나라 사람들이 문신을 욕망하지 않듯 그 나라 사람들은 모자를 욕망하지 않았다. 그렇다.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고귀한 사람이든 미천한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심, 즉 만들어진 마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성심의 작용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이건 타자, 즉 세상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나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하게 당신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욕망은 마치 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고 욕망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욕망의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당신이 무엇을 욕망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당신의 욕망이 단지 타자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한다. 내 욕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타자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나의 욕망이 단순히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진짜 욕망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그것은 욕망의 노예로 살 것인지 욕망의 주인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성찰인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다. 당신은 누구의 욕망을 쫓으며 살고 있는가? 그 욕망은 진정 당신의 것인가? 아니면 타자의 그림자일 뿐인가? 지금 당신은 누구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의 대답이 당신의 운명을 정의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